심전도 모니터에서 길게 이어지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안 돼. 죽지 마. 엄마가 왔어.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된 한 여성 의사가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남자에게 심폐소생술하고 있는 이 여자는 대한민국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침대에 누워있는 이 남자는 지난 3개월 동안 그녀와 매일같이 싸웠던 신입 구조대원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0년 전 그녀가 고아원에 보냈던 친아들이었습니다. 매일 서로를 향해 칼날 같은 말을 퍼부었던 두 사람. 서로를 적처럼 미워했던 두 사람.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맨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사람이 매일 자신 앞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엄마는 친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이 여자는 30년 전 갓난아기를 버려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은 진실을 알게 된 후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불타는 병원에서 드러난 별 모양의 점 하나가 모든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차선우입니다. 부성대학병원 흉부외과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죠. 사람들은 저를 얼음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수술실을 지배하는 여자. 감정 따위는 메스 끝에 두고 오는 완벽주의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2025년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이 된 제 손은 여전히 떨림 없이 심장을 다루고 있었죠.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고들 하지만 정작 제 심장은 30년 전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1995년 겨울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그날 밤 제 심장은 그날 함께 얼어붙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병원 휴게실로 향했을 때였습니다. 36시간째 이어지는 연속 수술에도 잠은 오지 않았죠. 하지만 습관처럼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제 손은 가운 주머니 속 낡은 천 조각을 찾아갔습니다. 아기 베넷 저고리의 조각. 30년 동안 단 하루도 몸에서 떼어놓지 못한 물건이었습니다. 천 조각을 손가락 사이로 비비며 저는 매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쯤 그 아이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자랐을까? 엄마를 원망하며 살고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휴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복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다급한 발소리, 그리고 젊은 남자의 목소리. 환자분 34세, 공사장 추락, 의식 없습니다. 기도 확보, 빨리.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주황색 구조대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자. 한희준, 3개월 차 신입 구조대원이라고 명찰에 적혀 있었죠. 그는 환자 옆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의료진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피와 흙이 범벅이 된 얼굴, 반항적으로 빛나는 눈동자. 들개라는 별명이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환자를 인계받으며 저는 그의 손목을 힐끗 보았습니다. 낡은 가죽끈이 감겨 있었고 거기엔 작은 열쇠고리가 매달려 있었죠. 이상하게도 그 열쇠고리가 낯익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었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구조대원이 의사 노릇까지 하나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꾸했습니다. 교수님이야말로 현장 상황 모르시면 가만히 계시죠. 1분 1초가 급합니다.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신입 구조대원 주제에 감히 센터장인 저를 가르치려 들다니.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반항적인 눈빛, 규율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독단적인 성격. 30년 전 인턴 시절의 제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함께였던 그 사람, 30년 전 떠나보낸 그 남자의 모습도 겹쳐 보였습니다. 환자 인계 끝났으면 나가요. 저는 냉정하게 말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이상하게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얼어붙은 심장에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이상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희준. 그 이름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목에 있던 열쇠고리. 분명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꽁꽁 얼려놓았던 기억의 조각들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올지도 모른 채 한희준 대원과의 첫 만남 이후 며칠은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아니, 평온한 척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저는 제 자신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그냥 건방진 신입일 뿐이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반항적인 눈빛, 규율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독단적인 태도, 왜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한번 그와 마주쳤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였죠. 저는 현장 의료지원팀으로 출동했고 그곳에서 다시 한희준 대원을 만났습니다. 사고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비명소리, 사이렌 소리, 그리고 피 냄새. 30년간 응급의학을 해왔지만 현장의 참혹함은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목격했습니다. 한희준 대원이 심각한 복부 외상을 입은 환자 앞에서 메스를 꺼내는 것을. 그는 현장에서 응급 개복수를 시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희준 대원,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이대로 병원 가면 죽습니다. 제가 합니다. 미쳤어. 당장 그만두지 못해. 저는 그의 손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목에 감긴 가죽끈이 잠깐 흘러내렸고 저는 그의 손목 안쪽을 보았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찰나였지만 그 흉터는 제 뇌리에 강렬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마치 30년 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현장을 모르세요. 이 환자는 지금 당장. 닥쳐. 내가 판단할 일이야. 저는 더 이상 그와 말다툼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환자를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이송했죠. 다행히 제때 수술실에 들어가 환자는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내내 저는 한희준 대원의 그 손목 흉터가 떠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낯익었을까요? 그날의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병원 원무과장 김태섭이었죠. 그는 30년 전부터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그는 제가 병원에서 쫓겨나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최근에는 제가 그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복도에서 김태섭 과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차 교수, 저 신입 구조대원이랑 사이가 아주 안 좋던데요?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그냥 좀 재미있어서요. 얼음 여왕이라 불리는 차 교수가 저렇게 감정적으로 누군가와 부딪히다니. 처음 보는 광경이라서 저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왔는데 유독 한희준 대원 앞에서만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만 보면
이렇게 감정이 요동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희준 대원의 그 눈빛, 규율을 무시하는 독단적인 성격,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그 무모함, 그 모든 것이 30년 전의 제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저와 함께였던 그 남자, 레지던트 시절 저보다 규율을 더 무시하고 환자를 위해서라면 상급자의 명령도 거부했던 그 사람. 저는 그의 그런 모습에 반했었죠. 그리고 아이를 가졌고 결국 홀로 아이를 낳아보냈습니다. 한희준 대원은 그 남자와도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물론 우연이겠죠. 세상에 비슷한 사람들이야 많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30년 전 고아원에 보낸 제 아들은 지금쯤 34살이 되었을 겁니다. 한희준 대원도 비슷한 나이였죠.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단지 나이가 비슷하다는 것뿐인데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피곤해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라고,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제 본능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다는 것을, 30년간 꽁꽁 얼려놓았던 과거가 서서히 녹아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사고 현장에서의 충돌 이후 저는 한희준 대원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마주치면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병원 구내식당에서 그와 마주쳤으니까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샐러드를 주문하려다가 문득 새우튀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독한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서 평생 새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따라 새우튀김 접시를 집어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무의식 중에 한희준 대원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걸까요? 식당 안을 둘러보니 한희준 대원이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한대원, 어제는 고생 많았어요. 이것 좀 먹어요. 저는 새우튀김 접시를 그에게 밀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저 새우 알레르기가 심해서요. 자칫하면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 소리만 귓가에 울렸습니다. 새우 알레르기. 저와 똑같은 새우 알레르기. 그것도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올 정도로 심각한. 30년 전 저와 함께였던 그 남자도 심한 새우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도 회식 자리에서 새우 요리를 피하던 그를 보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게도 같은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농담처럼 말했었죠. 우리 아이도 새우 못 먹겠네. 그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포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며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당을 나오자마자 복도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우연일 거라고, 단순한 우연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제 이성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인사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컴퓨터에 접속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검색창에 한희준이라는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그의 인사 파일이 화면에 떴습니다. 나이 34세. 제가 아들을 낳고 보낸 지 정확히 34년이 지났습니다. 출생지 미상, 고아원 출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은 마우스를 잡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것은 혈액형 란이었습니다. AB형 RH-. 화면의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니, 제 눈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AB형 RH 음성.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0.3%도 안 되는 희귀 혈액형. 바로 제 혈액형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떠나보낸 제 아들의 혈액형이기도 했습니다. 저와 그 남자 모두 AB형 RH 음성이었으니 아이도 당연히 같은 혈액형일 수밖에 없었죠. 저는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34세, 고아원 출신, 새우 알레르기, AB형 RH 음성. 이 모든 것이 일치한다는 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리가 없어. 저는 중얼거리며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빠져나와 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소파에 주저앉았죠.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아기 베넷 저고리 조각과 함께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갓난아기 시절 제 아들의 사진. 병원을 떠나기 전 몰래 찍었던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이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요? 혹시 한희준 대원처럼 자랐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설령 모든 조건이 일치한다 해도 그건 그냥 우연일 뿐입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을 리가 없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희준 대원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그 묘한 감정. 단순한 반감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것,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혈육을 알아보는 본능 같은.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계속해서 부정했습니다. 30년간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제가 이제 와서 아들을 찾았다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정말 만약에 한희준 대원이 제 아들이라면 그는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버린 엄마를.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눈보라치는 밤 고아원 문 앞에 아기를 두고 떠나는 꿈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한희준 대원이 서 있었고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날 버렸어?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한희준 대원의 파일을 보고 난 후 저는 더 이상 과거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30년 전의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기억들을 억눌러 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 겨울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1995년 저는 이 병원의 인턴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오직 실력 하나로 이곳까지 올라왔죠. 당시 저는 누구보다 자부심이 강했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규율을 어기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상급자의 지시라도 환자에게 해가 된다면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배들이 저를 싫어했지만 단 한 사람만은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3년 선배인 레지던트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성격이었죠. 규칙보다 환자를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금방 가까워졌고 어느새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가 이 병원 병원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병원장에게 알려진 것은 제가 임신 3개월째 되던 때였습니다. 아직 그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태였죠. 어느 날 저녁
당직실에 있던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태섭, 당시 병원장의 비서였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차 선생, 주제를 알아야지.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태섭의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떠나지 않는다면,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이 병원 문턱도 못 밟게 할 것이고 심지어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며칠 후 그 남자는 갑자기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병원장이 강제로 보낸 것이겠죠. 그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임신 사실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말해서는 안 됐습니다. 만약 그가 알았다면 유학을 거부했을 테고, 그렇게 되면 병원장은 정말로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겁니다. 저는 병원을 그만두고 도망치듯 서울을 떠났습니다. 작은 지방 도시의 허름한 원룸에서 혼자 배를 키웠습니다.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산부인과도 다니지 못했죠. 그렇게 9개월을 버텼고 1995년 12월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에 저는 작은 병원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기는 건강했습니다. 작지만 힘차게 울었죠.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을 때 저는 그 작은 생명의 따뜻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의 왼쪽 가슴 심장 바로 위에는 작은 별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아이를 축복하기 위해 새긴 표시 같았습니다. 아가, 우리 준서야. 저는 아기에게 준서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비록 출생신고는 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만큼은 이 아이의 이름은 준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병원장의 손길은 어디까지 뻗쳐 있을지 알 수 없었고 무엇보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돈도 환경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출산 일주일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기로. 그것이 이 아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밤 저는 아기를 담요로 감싸고 고아원 문 앞에 섰습니다. 아기 옆에는 제가 가진 유일한 값나가는 물건을 넣었습니다. 그 남자가 제게 준 열쇠고리였죠. 은으로 만든 작은 열쇠고리.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서 제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표시로 남겨둔 것입니다. 고아원 벨을 누르고 저는 도망치듯 그곳을 떠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아이를 안아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눈 속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저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이 병원으로 돌아왔고 최고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매일 밤 그 아이를 생각하며 잠들었고 매일 아침 그 아이를 떠올리며 깨어났습니다. 제 가슴속 심장 한쪽은 30년 전 그날 밤 눈 속에서 얼어붙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희준이라는 이름으로. 한희준 대원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도 저는 제 본업에 소홀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몇 달 전부터 병원의 중대한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원무과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의료 폐기물 불법 처리 사건이었죠. 김태섭 과장이 주도하고 있다는 증거를 거의 다 모은 상태였습니다. 김태섭, 30년 전 저를 이 병원에서 쫓아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센터장이 되었고 그는 원무과장이 되었지만 우리 사이의 적대감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병원으로 돌아온 이후 그는 끊임없이 저를 견제했고 저 역시 그를 경계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원무과 서버실에 몰래 들어가
마지막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불법 폐기물 처리 업체와의 거래 내역이 담긴 파일들이었죠. 이것만 있으면 김태섭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USB에 복사하고 조용히 서버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김태섭 과장이 제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차 교수, 요즘 바쁘신가 봐요.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시던데. 그의 말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 일로 바쁜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는 비웃듯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가기 전 그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30년 전에도 제가 고집이 세서 문제였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바로 그날 밤 김태섭은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원 신관과 구간을 잇는 낡은 연결 통로의 가스밸브를 조작한 것입니다. 그곳은 마침 구조대원들의 비상 대기실로 쓰이고 있었고 한희준 대원을 포함한 여러 대원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김태섭의 계획은 교묘했습니다. 작은 가스 폭발을 일으켜 원목과 서버실을 태워버리고 모든 증거를 없애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 씌울 생각이었습니다. 병원 시설 관리를 감독하는 센터장으로서 부실 관리를 방치했다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계산 착오를 했습니다. 가스 누출이 그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 무렵 저는 한희준 대원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그를 멀리서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가 환자를 옮기는 모습, 동료들과 대화하는 모습, 커피를 마시며 피곤한 표정을 짓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정말로 제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저는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저는 우연히 한희준 대원이 연결 통로 근처 대기실에서 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연결 통로는 오래되어서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시설관리팀에 점검을 지시했지만 예산 문제로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태섭이 복도 저편에 나타난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연결 통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스밸브를 조작하는 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모퉁이를 돌았을 때는 이미 그가 사라진 후였으니까요. 새벽 3시, 저는 연구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검찰에 제출할 김태섭의 비리 증거들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죠. 그때 병원 전체에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오작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도로 나오자마자 연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연결 통로 쪽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한희준 대원이 그 대기실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저는 주저없이 불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말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놓쳤던 아들을 이제 와서 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설령 그가 제 아들이 아니라 해도 저는 그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의사로서의 의무이자 어쩌면 엄마로서의 본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불길을 향해 달려가는 제 모습을 보고 간호사들이 소리쳤습니다. 위험하다고 돌아오라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연결 통로는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연기가 복도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열기가 얼굴을 태울 것 같았지만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연결 통로 입구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충격파에 제 몸이 뒤로 밀려났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귀가 먹먹했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시 정신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일어나서 불길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보았습니다. 불길 한가운데서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구조복, 한희준 대원이었습니다. 그는 환자 한 명을 부축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그을음으로 새까맣게 변했고 유니폼 여기저기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한희준, 당장 나와. 무너진다.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천장에서는 이미 콘크리트 파편들이 떨어지고 있었고 철골 구조물이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불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희준 대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대기실 구석에 쓰러져 있던 어린 환자를 발견하고 아이를 안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한희준은 아이를 안고 출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천장에서 끔찍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골 구조물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대한 쇠기둥이 한희준과 아이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눈 내리는 밤, 고아원 문 앞에 두고 온 아기, 매일 밤 꾸었던 악몽,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그리움, 그리고 이제 막 다시 찾은 것 같은, 아니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본능적으로 알아본 것 같은 그 사람. 안 돼.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제 몸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희준 대원이 안고 있던 아이를 밀쳐냈습니다. 아이는 안전한 쪽으로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너지는 철골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한희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무게가 제 등을 짓눌렀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입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통증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만은 지켰으니까요. 하지만 한희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너진 철골을 맨손으로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는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저를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낭자했습니다. 그의 손에서도 제 몸에서도 피가 흘렀습니다. 교수님, 정신 차려요. 제발. 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렇게 필사적일까요? 저는 그를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데, 매일 소리를 지르고 무시했는데, 그런데도 그는 왜 저를 구하려고 하는 걸까요? 겨우 철골에서 빠져나왔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2차 폭발이었습니다. 가스 탱크가 터지면서 거대한 화염 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콘크리트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희준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저를 완전히 감쌌습니다. 콘크리트 파편들이 그의 등과 팔에 부딪혔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신음소리가 제 귓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 제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더 꽉 안았을 뿐입니다.
마치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저를 잃으면 안 되는 것처럼. 다른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앉고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서로를 몰랐던 두 사람이 운명의 가장 잔인한 장난으로 다시 만난 두 사람이 죽음 앞에서 마침내 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갈비뼈 골절과 경미한 화상,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상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한희준 대원은 어디 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옆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커튼 너머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부상당한 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젖혔을 때 저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한희준 대원.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 곳곳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내부 출혈, 다발성 골절, 그리고 심정지 직전이라고. 바이탈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비켜요. 저는 의사들을 밀치고 한희준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봐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저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두려움에 떠는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신호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세동기를 준비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황급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한희준의 구조복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슴을 드러내야 제세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유니폼이 찢어지면서 그의 상체가 드러났습니다. 피와 검댕으로 범벅이 된 가슴,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왼쪽 가슴 심장 바로 위에 있는 작은 점을, 별 모양의 점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의료진의 목소리도, 심전도, 모니터 소리도, 제 자신의 숨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별 모양의 점만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30년 전 1995년 12월의 그날 밤, 작은 병원에서 혼자 아기를 낳았던 그날, 간호사가 제 품에 안겨준 작은 아기, 그 아기의 왼쪽 가슴에 있던 바로 그 점, 하늘이 축복의 표시로 새겨준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별 모양의 점이 지금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점을 만졌습니다. 30년 전 그 작은 아기의 가슴을 어루만지던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살아있었습니다. 아, 제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이름. 출생신고도 하지 못해서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 이름. 준서야. 내 아들. 준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제 눈물이 한희준이, 아니, 준서의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심전도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플랫9. 심장이 멈췄습니다. 제 아들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아들이 제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죽지 마. 제발. 저는 미친 듯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부러진 갈비뼈가 비명을 질렀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이 아들의 가슴을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엄마가 왔어. 엄마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죽으면 안 돼. 의료진이 저를 말렸습니다. 교수님 상태가 안 좋으니 다른 의사가 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 한 번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혈액 필요해. 간호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대량 출혈로 수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AB형 RH 음성, 재구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소매를 걷어붙이며 소리쳤습니다. 내 피 뽑아. 지금 당장. 교수님도 부상을 입으셨잖아요. 상관없어. 빨리. 제 팔에 바늘이 꽂혔습니다. 제 피가 붉은 선을 그으며 수혈백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다시 준서의 혈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 전 제 몸에서 나왔던 생명이 다시 제 피를 받아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제세동. 전기 충격이 준서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기도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제가 대신 죽어도 좋으니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 다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불규칙하지만 약하지만 분명히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살아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제가 직접 집도할 수는 없었지만 수술실 밖에서 단 1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사들이 쉬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곁에 없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수술이 끝나고 담당 의사가 나왔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살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제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경찰이 와서 김태섭을 체포했습니다. 방화 및 살인 미수 혐의였죠. 그는 끌려가면서도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제 삶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오직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제 아들뿐이었습니다. 이틀 후 준서가 눈을 떴습니다. 제가 그의 손을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고 마침내 눈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곧 제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여기가.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의 이야기를 어떻게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목에 감겨있던 낡은 가죽끈을 풀었습니다. 작은 열쇠고리가 제 손바닥 위에 떨어졌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은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벗지 않았던 목걸이. 거기에는 작은 열쇠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열쇠고리에 열쇠를 맞춰보았습니다. 찰칵.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30년 전 하나였던 것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모자처럼. 이게 뭐예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뭔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준아. 아니, 준서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람이 자신이 평생 찾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매일 자신에게 소리치던 얼음 여왕이 자신의 엄마라니.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었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3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지, 왜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는지, 병원장의 협박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매일 그를 그리워했는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3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것을 널 버린 게 아니야. 널 지킨 거였어.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준서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교수님을 봤을 때, 아니, 어머니를 봤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왜 이렇게 감정적이 되는지. 그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혹시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젊은 나이 덕분이었죠. 퇴원하는 날, 저는 그의 휠체어를 밀며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얼음 여왕이 녹았다는 것을, 30년 만에 아들을 찾았다는 것을, 병원 입구에 제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이제 구조대 유니폼이 아닌 편안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준비한 옷이었죠. 처음으로 아들에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차에 타기 전 저는 준서를 불렀습니다. 준서야. 그가 돌아봤습니다. 이제 그 이름에 자연스럽게 반응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준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준서가, 아니, 제 아들이 처음으로 집이라는 곳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30년의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태섭은 방화 및 살인 미수, 그리고 의료 폐기물 불법 처리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를 마주쳤을 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제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저 불쌍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증오와 복수에 사로잡혀 살았던 그의 인생이 너무나 허무해 보였죠. 반면 저는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누가 진정한 승자인지는 명확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준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응, 괜찮아.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준서는 완전히 회복했고 다시 구조대로 복귀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직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준서는 단호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태어난 이유라고, 사람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제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의 눈빛과 똑같았으니까요. 요즘 저는 병원에서 일하며 이상한 설렘을 느낍니다. 응급실로 구급차가 들어올 때마다 혹시 준서가 함께 올까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준서가 나타날 때면 제 얼굴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집니다. 동료들은 제가 완전히 변했다고 말합니다. 얼음 여왕이 사라지고 이제는 따뜻한 미소를 짓는 평범한 엄마가 되었다고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준서의 팀이 출동했습니다. 차량 더미 속에 갇힌 임산부를 구출하는 상황이었죠. 준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무너질 듯한 차량 안으로 들어가 산모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모를 제가 직접 수술했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와 준서와 마주쳤을 때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 모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고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함께 구한 산모는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고 준서와 저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처음 봤을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준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어. 이제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혼자 살던 아파트가 아닌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2개의 방이 있는 따뜻한 집이었죠. 준서의 방에는 그가 고아원에서 가져온 물건들과 구조대 장비들이 놓여 있고 저는 매일 저녁 그 방 앞을 지나가며 행복을 느낍니다. 30년 동안 비어있던 공간이 드디어 채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합니다. 물론 둘 다 서툴러서 자주 실패하지만 그 시간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준서는 제가 만든 음식이 맛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저는 준서가 설거지를 잘한다고 칭찬합니다. 평범한 모자의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30년 동안 꿈꿔왔던 기적 같은 시간입니다. 가끔 준서가 야간 근무를 할 때면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혹시 다칠까봐,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아침에 준서가 무사히 집에 돌아와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라고 말하면 그 모든 걱정이 녹아내립니다. 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긴 수술을 마치고 늦게 들어가면 준서는 꼭 깨어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준서가 고아원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자란 곳을 저에게 보여주고 싶다고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갔습니다. 30년 전 눈 내리는 밤 아기를 두고 떠났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건물은 새로 지어졌지만 정문의 위치는 그대로였습니다. 준서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불행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제 꿈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는 울었습니다.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고아원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준서는 구조대원으로서, 저는 의사로서 아이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힘든 시작도 아름다운 미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수술실에 서 있고 준서는 어디선가 누군가를 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같은 집으로 돌아가 함께 저녁을 먹을 것입니다. 30년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모든 날이 있습니다. 의사인 엄마와 구조대원인 아들. 우리는 서로의 가장 큰 응원자이자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30년의 공백을 채워가는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